2, 3, 4. 전국구.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조기숙 교수 특집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좋은 날에 안녕하세요. 예, 좋은 날에 아나운서. 네. 예, 좋은 날에 잘 만드시고요. 네. 예. 인사라도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예, 해보세요, 길게. 목소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이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좋은 날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TBS 토요일 날 현장에서 저하고 공개 방송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타방송 아나운서 뭐 기자들하고 친하니까 술을 먹는데 광문에 나왔다 봤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그 여자분은 누구예요? 그래서 TBS 아나운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는 안 예쁜 분들만 골라서 뽑나 보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십니까? 네. 그래서 내가 네. 예쁜데 미모의 아나운서인데 그랬더니 네 그러고 가더라고요. 아이 참. 그 여성의 미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요새 혼납니다. 의원님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야단 네. 쳐줬어요. 여성의 미모에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니라고. 잘했지. 잘하셨네요. 정뿌라지. 네. 네. 자, 그리고 네. 조기숙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렇게 미모를 갖고 한번 살짝 면역 주사를 맞으면서 넘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벌써 3년째를 맞이합니다.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도 꾸준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이 5회. 그렇죠. 네. 오늘이 6회.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게 열린우리당의 분당. 이것이 바로 호남 홀대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근거였다. 네. 그래서 열린우리당 분당의 역사와 이건 재밌어요, 근데. 역사까지. 네. 그럼요. 또 내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아니야.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고 그 네. 덕에 네. 탄핵. 유일하게 국회의원 한 번 했던 한번 게 했다. 열린우리당 때이기 한돌이. 때문에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야. 난 열린우리당 너무 좋아. 지금 생기가 막 돌고 계세요. 그럼요. 열린우리당 너무 좋아. 그리고 나는 탄돌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탄돌이. 자기 출생 신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갖고, 제가 결혼 한 번 하고 두 번 했거든요? 그거 얘기하지 말래, 사람들이. 진짜요? 그럼요. 두 번 했어요, 결혼을. 네. 원래 사귀던 분하고 오랫동안 10년을 사귀다가, 다른 데 결혼해갖고 5년 살다가, 애 둘 낳고 다시 와서, 원래 사귀던 분하고 다시 사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럼요. 네. 첫사랑? 첫사랑이죠, 원래 사귀었던 아. 분이. 예.
대단하다. 그렇게 5년 동안 멍 때리고 있다가 다시 와. 근데 그 얘기 진짜 하지 말래. 처음에 우리 집사람도 싫어해 그 얘기 하는 거. 근데 5년 살다 온 그분한테는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분도 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한 건 팩트 아니에요. 그쵸. 그거 얘기하지 말래. 그걸 왜 얘기하지 말지? 사생활이니까. 남들이 뭐 이렇게. 아니 남들이 얘기하는 게. 것보다 내가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알려질 예, 그리고 일이라면. 가끔씩 이 성형외과 가서 보톡스 맞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또 우리 변호사들 그런 얘기 하지 말래. 나중에 구설수 된다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하는데 어쩔 것이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한 건데 네. 그게 이제 정치에서는 손해볼 일이 있을까봐 우리가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미리 까면 괜찮아요. 네, 노 대통령이 여보 나 좀 살려줘라는 책에서 이제 그 부인에게 폭행을 썼던 얘기 또 뭐 술 먹고 이렇게 자주 놀았던 얘기 그 뭐 여자들하고도 이렇게 술 먹고 놀았던 얘기 이런 거 있어서 저도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정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솔직할 수 있나.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예방주사를 놓는 그럼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아니 제 차가 벤츠 S500 아니에요.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 진보 진영 그 차 타고 다니면 욕먹는 것처럼. 근데 진보는 가난이 아니잖아요. 그쵸. 78년도에 개혁 개방하면서 등서평이 중국의 문을 열면서 첫 마디가 그거거든요. 사회주의는 가난이 아니다. 인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보적 가치와 이념을 갖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나요? 원래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이나 이런 북유럽 보면 리무진 좌파라 그래서 진짜 좌파들이 그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러면 누구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다 좌파잖아요. 예. 리무진 그래서- 리버럴. 그렇죠. 라떼 리버럴. 예. 우리에게도 더 많은 상속세를 낼 권리를 달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교수님 약간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그때 종부세 없앨 때요. 이명박 들어와갖고 예. 종부세 없앨 때 그 정치학과 교수는 아닌데 사회학과 어디 교수인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떨어지고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조찬 토론회를 했어요. 네. 공부하라고 국회의원들. 예. 근데 그날 그 전날이 종부세 없애겠다고 발표한 날이야. 그 교수님 와갖고 자기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근데 종부세 내는 사람이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이면서 부자를 더 이상 수치스럽고 쪽팔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금 내고 싶다. 있는 만큼 당당히 내야지. 왜 마치 이걸 부자들은 세금 내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냐. 이런 사회 진짜 창피하다.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너무나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게 예.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진보가 대체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진보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가보면은 이렇게 버지니아 주가 이렇게 워싱턴 DC 바로 붙어 있는 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북부는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데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 내. 근데 거기는 집집마다 다 민주당 간판 찍어놨고요. 거기는 선거 때 되면은 자기 그 앞마당에 다 누가 네. 진짜 깃발 꽂잖아요. 근데 다 네. 민주당이고 그 남부로 가면 되게 농촌 지역이고 못 살아요. 네. 거기는 또 다 공화당.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 많이 배우고 예. 이제 명문대 교수님들 그리고 많이 가진 강남 분들의 그런 보수성이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지식인이 진보적이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 유일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지식인은 다 진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94%가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미국 학회를 제가 가면 말 조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부시 욕하고 트럼프 네. 욕하고 이러면 돼요. 왜냐면 다 한 편이야. 근데 한국 학회에 가면 절대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해요. 정치학자인데 현실 정치 얘기를 안 해. 왜냐면 다 뒤로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네. 뭐 보수 정당을 드나거리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강남에다 청담동에다가 이제 벙커 오픈했잖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 서식지가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사업을 여기서 했고 한 30년 됐으니까. 네. 근데 이 근처 가면요. 은근히 샤이 강남 좌파가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후보가 나오면 여기도 예.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 전현희 의원 예. 당선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보금자리 예. 주택 같은 게 영향을 미치긴 많이 했겠지만 영향 미쳤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보릿고개를 겪고 나서 돈을 번 분들은 여전히 그때 정신 수준은 그때 10대 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벌어도 그걸 쓸 줄을 몰라. 즐길 줄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번 것을 적절하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잘 쓰는 분들이 진보적 캐릭터가 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런 어떤 물질적 빈곤이 너무 심했으면 예. 물질주의자가 되면 그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 촛불 퇴진 행동 예. 거기에 늘 돈이 없거든요. 시민운동 단체니까 거기에 3,800만 원 준 얘기를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해요. 네. 야금야금 준 게 3,800만 원이에요. 지금까지 준 걸 보니까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진보 진영의 문화적 가치 판단을 난 좀 바꾸라는 거예요. 돈 못 버는 게 진보가 아니고 돈 잘 벌어서 적절하게 좋은데 잘 쓰는 게 진보인 거예요. 그렇죠. 예. 왜 돈 버는 걸 부끄럽게 생각? 여기 강남 일식집 가면요. 사람들 먹고 나가다가 제 그 벤츠 S500 뒤에 세월호 마크 붙여놨잖아요. 그거 딱 찍으면서 얘기해요. 이거 정봉주 차야. 벤츠 뒤에 세월호 마크 다니는 것은 강남에서 정봉주 차라는 게 공인이 돼버렸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아주 고급 일식집인데 고소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 나가갖고 고소 식사하고 나오는 사람들 전혀 민주당 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진 찍자 그래요. 자기 부인이 팬입니다. 어디 대학교 의대 교수. 그다음에 뭐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진보고 야당을 지지하고 있음을 선언하게끔 해줘야죠.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민주화 과정 때 이제 독재 투쟁을 했던 분들은 어떤 주류에 들어서는 길을 포기하고 학생운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주류는 보수고 비주류는 진보고 이렇게 지금 양분돼 있죠. 양분돼 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안철수 현상이 결국 진보의 주류화에 대한 저는 거라고 봤어요. 예. 왜냐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힘들었던 거는 비주류였던 게 사실 컸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비주류였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주류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주류이면서 진보적인 후보가 나오면 대박을 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2007년에 한 적이 있는데 그 안철수 현상은 거기였는데 예. 보니까 이 사람이 진보가 아닌 거야.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2012년대도 나 감옥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면회 와서 착한 이명박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류이면서 진보인 줄 알고 열광했다가 왜냐면 안철수 현상을 추동한 건요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 양당을 싫어하는 사람이 추동한 게 아니에요 전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류 진보인 줄 알았다가 아니니까 이제 실망을 한 건데. 주류이면서 진보는 우리가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면 이제 정봉주가 복권이 되므로 교수님의 예측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세월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주위에 네. 정말 이제 어떤 분이 자기가 갔다가 광화문 가서 돈 주기가 좀 곤란합니다. 걔 수표를 500만 원 가져온 거예요 저한테. 그 어떻게 해요? 수표를 가져온 거는 슬쩍 내가 배달 사고 낼래도 낼 수도 없어. 100만 원짜리 500만 원이니까 그거 갖다 주세요 바로 그냥 광화문에. 그런 분이 우연히 만나갖고 준 거예요. 주려고 들고 다녔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신자파 얘기하면서 신자파의 특징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유머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2008년 촛불 집회가 예. 정말 전형적인 신자파 최초의 그러네. 그 재밌었잖아요. 이전에도 조금씩 있었는데 예. 그 촛불 집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대포 쏘니까 온수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머를 좋아하고 문화를 좋아하고 하는 게 이제 신자파의 특징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신뢰 수준이 높아요. 신뢰 수준이 높다는 거는 익명의 도네이션을 잘해요.
그러니까 못 느끼셨어요? 그 정봉주 전국구 이렇게 이제 그 후원하는 거 보면 1등이 문재인이고 2등이 조기숙이더라고요. 최근 거 맞아요. 보니까. 예. 그거 왜 그러냐? 이 신자파들은 신자파구나. 신뢰가 높아서 이렇게 누가 안 알아줘도 그냥 자기가 후원을 하면 다른 사람도 하겠지. 그리고 이 신자파 시위의 특징이 뭐냐면 자발성이잖아요. 남을 못 믿으면 시위를 못 해요. 남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신자파들은 신뢰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남도 나가겠지. 그래서 2008년 그 시위했던 사람들 제가 연구한 걸 보면 신뢰 수준이 다른 일반 국민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그러네. 그게 신자파의 특징이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우병우 현상금 할 때도요. 돈이 4시간 만에 800 몇십만 원이 모이거든요. 그 언론 닫았어요. 바로 우병우가 나온다고 자수해갖고. 그 인간 좀 천천히 나오지. 그럼 더 많이 모여갖고 촛불에 더 많이 갖다 줄 수 있을 텐데. 4시간 만에 800 몇십만 원이 모이는데요. 숫자가 400명이에요. 이 숫자가 놀라운 거예요. 4시간 만에. 그러니까 1시간에 100명씩 들어와서 돈을 넣고 간 거야. 그러니까 신자파는 사실 아주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자기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회 말하자면은 중산층? 뭐 이런, 그러니까 신주류화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 사회 변혁에 굉장히 큰 힘인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 일본만 해도 지식인들이 다 진보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규합해서 끌고 가는 힘이 사실은 지식인한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명문대 교수 중에 정말 손가락 꼽을 만큼 지식인이 있냐 하는 거는 유교에서 과거급제라는 게 결국 출세 도구로서 이 지식을 썼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폐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은 학자다 하면 정말 재주가 많은 사람인데 공부가 가장 즐거운 사람들이 공부하거든요. 아니면 나는 이것뿐이 할 게 없어. 다른 재주는 없어. 공부가 최고의 재주야. 이래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전두엽을 많이 써서 굉장히 진보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지식인은 다 진보적이야. 거의 진보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게 이게 저는 과거제도 때문에 그래서 그러네. 이게 역사적 그런 후유증이 있네. 그러니까 지성 리더십의 위기다 나는 우리 사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지성인들이 먼저 앞서가고 이게 새벽을 부르는 사람이 시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먼저 앞서가고 이제 시민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늘 시민이 앞서가고 지식인들이 뒤에서 오히려 보수적인 어쨌든 그래서 신자파 얘기로 또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니 이게 세야 돼요. 세지 않으면요. 이게 일종의 저는 방송의 숨구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숨을 너무 많이 쉬었어. 교수님 제가 3월 6일부터 SBS 라디오를 해요. 11시부터 12시 FM. 지금 이제 남희석 씨가 하고 있는 건데 3월 6일부터 하는데 음악 프로가 졸지에 정치 프로가 돼요. 그게 정봉주의 정치 쇼거든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면 깨어있는 주부들을 위한. 왜 깨어있는 주부인 줄 아세요? 낮잠 안 자고 깨어있는. 낮잠 자고 못 들으니까. 그렇죠. 이중적인 의미죠. 근데 그 시간대 주부들이 많이 듣는데요. 주부들한테 퍼지면 여기가 또 이 정보 도매상들 아니야. 쫙 퍼지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하면서 SBS에서 막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기대가 커요. 아침보다 깨어있는 주부들을 위한. 근데 왜 11시에 잡았나 봤더니 그 시간대 11시 반서부터 CEO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한대요. 점심 먹으러. 그냥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딩 그룹이 은근히 11시, 12시에 라디오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저한테 다 오염되는 거지. 뭐. 그러네요. 좋다. 이제 방송인 됐어요, 이제. 정치하지 말고 방송만 해야겠어. 또 뭐. 때 되면. 그래도 대선에 나가려면. 열린 우리당의 분당. 제가 이제 2000년 후반기에 가을쯤에 정동영 의원을 처음 만났는데 제가 정치 논평을 하면서 정치인을 만난 게 처음이에요. 왜냐면 논평을 하면
인간관계를 가지면 객관적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안 만났는데 이분을 제가 왜 만났냐면 권노갑 씨한테 정동영 씨가 대든 거야. 그래가지고 민주당 내 왕따가 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가 죽어 있을 때 이제 정동영 씨의 친한 친구가 좀 만나달라 그래서 재선 정동영 의원이 민주당 내 네. 동교동을 공격을 한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의외로 되게 겸손하고 예. 의외는 아니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나가던 스타 플레이어였잖아요. 그렇죠. MBC에서. 예. 그리고 뭐 하여튼 최고 득표로 당선되고 이랬는데 하여튼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그때 서울시장 선거도 김민석한테 뺏기고 못 나가고. 예, 그렇게 이제 당에서 왕따를 당할 때 만났는데 굉장히 겸손하고 사람이 좋더라고요. 개인 품성은 무척 좋은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자꾸만 그렇게 정치하면서 이렇게 좀 트리키하게 바뀌더라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만난 게 언제냐면은 2000년 12월에 예. 두 번째 만나서 자기가 민주당 경선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대선 경선. 네. 오호. 그래서 제가 당신이 뭐 한 게 있다고 나오냐. 역시 조기숙 교수다. 바로 그냥 돌직구. 네, 저는 또 특히 정치인한테 특히 초면에 만난 사람들한테는 돌직구예요. 네. 왜냐하면 이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저는 포용력이 없으면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비판하는 걸 포용하면 그 나한테는 합격이니까 일단. 네. 근데 이걸 나도 포용 못하면 일반인은 이 사람이 포용을 하겠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도 저래면 아주 치를 떠는 게 첫날 아주 그냥 돌직구로 제가 박살을 내버리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조 교수가 무서워요. 그 무서운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옆에 두셨으니 참 대단하시죠. 근데 어쨌든 네. 정동영 의원한테도 제가 그러고서는 한 게 뭐 있냐? 뭘 했다고 나오냐. 동교동 공격한 거밖에 더 있냐? 네, 그거로는 부족하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다음번 경선은. 그래서 무조건 난 노무현이라고 본다. 그리고 노무현이 뜰 거다. 두고 봐라. 그때 노무현 완전 7등 8등 할 때인데. 네. 1% 나올 때. 네.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지역주의 선거를 연구해 보니까 예. 2000년 이후에는 지역주의가 제가 완화될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완화되고 투표율이 2000년에 되게 낮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투표율이 낮고 쟁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역 정당이 싫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 지역주의에 맞서 싸운 사람에게 표를 주겠구나. 찾아봤죠. 누가 지역주의에 맞섰지? 하니까 노무현뿐이 없더라고요. 역시 정치는 과학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이 뜰 거니까 당신은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계속 그랬더니 동교동하고 싸우고 쌈만 하고 있어라 그냥. 당 정풍은 열심히 해라. 예, 정풍운동. 근데 집에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 저한테 전화가 온 게 아니라 그 소개시켜준 친구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 제가 있는 걸 모르죠. 정동영 의원은. 예. 근데 같이 있는데 옆 친구한테 전화가 온 예. 거야. 그러면서 야, 조기숙 교수 되게 똑똑하더라. 앞으로 사부로 모셔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들었죠, 옆에서. 제가 놀랬어요. 정동영 정말 인간성 괜찮다. 포용력이 있구나.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을 그 새싹으로 키워야겠구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연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2002년 대선 경선에 이제 나가는 건까지는 제가 동의를 했어요. 2000년 그때가 정동영 의원이 49, 8 막 요때였었죠. 50이 안 됐을 때.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53년생인가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제가 40부터 불혹의 나이가 됐으니까 언론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예. 그때 언론 활동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거든요. 교수님이 50년 후반생이고 네. 정동영 의장이 72학번. 그러니까 53년생이에요, 거기가. 예. 그래서 어쨌든 나가서 차기를 알리는 건 좋다. 예.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이제 제가 광주에서 노무현이 1등 할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해놨잖아요. 그 예측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전화가 딱 왔더라고요. 경선 끝나자마자. 근데 정동영이 꼴찌했잖아요. 근데 저도 꼴찌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광주에서 쌓은 게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꼴찌까지 할 줄 몰랐는데 그만두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드랍아웃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냐면 이 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이다. 대선 날 표 깔 때까지 계속 흔들리는 판이고. 그렇죠. 정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정치는 그전에는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지역주의로 다 갔으니까. 근데 이게 지역주의가 무너지는 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이니까 일단 살아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그때 후보가 막 다 사퇴할 때잖아요. 예. 다 사퇴하면 노무현의 정통성이 그만큼 없어진다. 그래서 레이스가 제대로 안 걸리니까. 예, 그래서 누군가는 붙어줘야 된다, 계속. 아하. 그래서 경선 지킴이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수님의 어드바이스를 들은 거네요. 들었죠. 예. 그래서 근데 뭐 제 어드바이스만 들었겠어요. 주위에 여러 명이 예. 있는데 이제 결국은 저는 이건 지도자가 판단하는 거라고 봐요. 그럼요. 남은 예. 쉽게 말하죠. 쉽게 말하지만. 아니 근데 교수님 그 지역주의가 옅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게 이 방송을 듣고 혹은 보좌관들이나 듣는 이 정치인들이 이제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지금 이제 안희정 같은 경우는 충청권 기반에서 뜨고 있잖아요. 예. 문재인이 부산권을 기반해서 떴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고루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네. 큰 꿈을 꾸고 있는 정치인들이 예. 굳이 지역적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특히 저는 앞으로 금광맥이다, 영남 지역이. 그래서 많이 특히 이제 이 경상남도, 예. 부울경 많이 내려가시라고 권하고 내려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쪽에 지지를 얻기 위해선 오늘서부터 예. 경상도 표준어 학원을 다녀라. 그쪽이 금강명이다, 부울경. 예. 그러네요. 거기에 이제 막 뚫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은 2차선 비포장도로 뚫렸는데 곧 10차선 대로가 뚫린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동영 의장이 그래갖고 지킴이가 됐고, 열린우리당. 그다음에 이제 대선 기간에 예. 이제 계속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지지도가 올랐다 떨어졌다. 아주 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예, 했죠. 예. 그럴 때 이제 제가 김영삼 찾아갈 때 제가 결사 반대했는데 가셨고 그때부터 그 곤두박질 치기 예, 시작했어요. 제가 또 칼럼에서 비판을 했고. 아이고. 근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게 제가 2002년 2월에 이인재의 빚이라는 칼럼을 써요. 예. 그래서 나는 민주당에 새로운 인물을 찍고 싶다. 왜 새누리당 사람을 민주당 후보로 찍어야 되냐. 이런 내용의 칼럼을 쓰면서 이인재 동교동가로부터 독립했다는 걸 밝혀라. 안 그러면 당신은 자격이 없다. 근데 요 칼럼을 이제 노사모들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복사를 해서 전 대의원에게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도와준 면도 있지만 제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늘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 김영삼 시계 차고 갈 때는 제가 비판했고 또 지지도 떨어졌을 때는 후보 내놓고 경선 다시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정몽준이 지지 철회했을 때는 제가 오마이뉴스의 선거 당일날 또 이 배신의 뒤끝을 보여주자. 라는 선동 글을 써서 제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될 뻔했죠. 그래서 대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됐으니 망정이지 이해창 씨가 됐으면 저는 이제 교수직을 잃는 거죠. 왜냐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진짜 정치가 체질이 안 맞는데 그래서 어쨌든 정치를 때 해갖고 지금 또 박근혜 뒤를 잇는 여성 대권주가 됐었을지 모르지. 그거는 제가 잘 아는 게요. 네.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외모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겨야 되는 건 꼭 아니지만 네. 되는 외모가 있고 안 되는 외모가 있어요. 저는 좀 안 되는 외모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제가 이렇게 외모를 좀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겠다. 이 사람은 대선은 안 돼. 이런 걸 좀 보는데 저는 제가 딱 안 돼로 걷기 때문에 스스로. 그래요? 네. 문재인 후보는 외모만으로 얘기하면 네. 일단 되죠, 거기는. 되시죠. 예. 거기는 제가 청와대 처음 들어간 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왜 불렀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노 대통령이 불렀을 땐 제가 계속 거절하고 안 갔는데 예.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정동영과 저와 노무현의 삼각관계 아, 얘기를. 예. 근데 그 부른 이유가 정동영 차기 만들려고 부른 거죠, 저를.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럼 호랑홀대로니 거기서부터 무너지네 그냥. 그렇죠. 이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는 예. 과정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2003년에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도대체 노무현이 누구야? 이 어떻게 가는 거야? 이 그렇죠. 나라가. 그래서 정치학 교수, 경제학 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명을 이제 이 재벌개혁은 어떻게 가고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재단에서 저희를 초청해가지고요. 워싱턴 DC,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순회 강연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은 이러해서 당선됐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정치는 어떻게 변할 거냐. 그 미국 주류의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어허.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 사람들, 시민단체 예. 사람들, 학계 이렇게 다 와서 들은 거죠. 저희 세미나를.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에는 이제 곧 신당이 나올 거다. 그 신당이 그때는 새누리가 아니라 신한국당이었어요. 예. 신한국당의 일부와 그다음에 민주당과 개혁당이 합쳐진 신당이 될 거다. 그거를 이제 2003년 봄에 예. 추울 때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민주당이 분당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예. 노 대통령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이게 왜 이런 거를 제가 신당을 예측을 했냐면은 일단 그런 욕구가 국민들 사이에 욕구가 있는 게 보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수당을 만들어야 이제 노무현 정부의 이 집권이 가능하니까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분당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칼럼을 많이 썼었고 그다음에 정동영 씨한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분당은 안 된다. 민주당 분당은. 예. 그리고 지분 그때 이제 그 당 대표가 누구냐면 박상천 뭐 정균환 당대표 예. 하실 때요. 그분들이 공천권을 절대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당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지분을 나눠라. 다 먹을 생각하지 말고 지분을 나눠서 적당히 그분들에게 쉐어하고. 그렇죠. 지분을 주더라도 분당은 안 된다라고 저는 조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쓴 이 글을 제가 서프라이즈에도 이 글을 또 썼었거든요. 예. 추미애 의원을 우연히 만났을 때 글 잘 봤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딱 입력이 된 거예요. 분당은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러고 났는데 이제 천신정 정풍 운동이 강해지다가 사실은 분당이 난 게 천신정도 그러니까 정동영도 제 얘기를 그땐 굉장히 잘 듣고 동의할 때였기 때문에 예. 분당할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공천권 관련해서 이 분당이 벌어진 게 그 난닝구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난닝구 입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난입하면서 이미경 의원 머리채를 잡으면서 예. 그러면서 저도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신당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칼럼을 제가 그때 처음 썼어요. 그 난닝구 파동. 예, 난닝구 예. 백바지 파동. 백바지는 사실 이거랑 꼭 관련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난닝구 파동이죠. 그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정동영, 천정배, 이제 신기남 이 예. 세 분이 이제 분당을 해서 예. 열린우리당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 이른바 같아요. 이제 천신정. 예,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예, 그러니까 정풍운동의 주역. 정풍운동이 신당 창당으로 가게 된 그 빌미는 예. 사실 난닝구에서 왔지 가능하면 분당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썼던 칼럼을 보면 분당하지 말자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예. 이게 저쪽 뭐 경기도 분당은 아니죠. 잠 깼어? 아재 개그 하니까? 아니요, 저 잠 안 와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잠 깨는 겸 광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꼭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하는데 어떡하지? 간단하잖아. 전국구도 열심히 듣고 책으로 나온 끝까지 물어주마를 열심히 읽으면 되지. 맞아. 열심히 관심을 가지니까 바뀌긴 하는 것 같더라고. 책으로 나온 끝까지 물어주마.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세요. 정권 교체하려면 건강도 좋아야 합니다. 봉도사의 제1탄 골방 몸짱에 이은 몸짱 프로젝트 제2탄. 나만 따라해도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책임집니다. 꼭 읽어야 할 필독서. 끝까지 물어주마. 나만 따라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영부인 김치.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 전북 진안 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궈진 영부인 김치. 한 번 드신 분이 다시 찾는 비율이 90%를 넘는 식단의 절대 강자 영부인 김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02-948-1519 02-948-1519로 주문하세요. IMTV 마켓, imtv.or.kr, imtv.or.kr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치. 자, 열린우리당 얘기로 쭉 계속하시죠. 그런데 왜 그때 이제 민주당에 남아있던 예. 에이스가 누구였냐면 조순영? 왜냐면 조순영 의원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도왔거든요. 예, 미스터 쓴소리 조순영. 쓴소리는 이제 나중에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이제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개혁적이고 공부 열심히 하는 예. 의원이었기 때문에 노 대통령과 사이가 좋았고 추미애 이 둘이 안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열린우리당 만들어지고 이 두 사람이 안 와서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의 의리를 이 사람은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다가 이제 저를 만났을 때 제가 절대 분당은 안 된다 하는 칼럼을 잘 봤다 한 예, 걸 보면 그게 이제 이게 입력이 너무 됐고. 깊게 예. 입력이 된 데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가 원망을 했죠. 왜 추미애에게 사인을 안 줬냐. 일로 오라고. 그랬더니 내가 사인 주는 순간 열린우리당은 내가 만든 게 된다. 나는 끝까지 반대였다. 예, 열린우리당 만드는 걸. 예. 근데 우리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예. 열린우리당 시절은 다 알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여기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30인데 예. 그 당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던 즈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2004년 얘기니까 네, 고등학교 때네요. 17년 전, 13년 전 얘기. 예. 네. 오. 근데 물론 그때도 뭐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잘 그러면 모르겠더라고요. 열린우리당을 누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걸 알고 계세요? 네, 저는 그렇게 많은 알고 사람들이 있어요. 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기 당을 만들잖아요. 예. 뭐 이름도 바꾸고 예를 들면은 뭐 신한국당이었는데 네. 한나라당으로 바꾸고 네.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어쨌든 자기가 직접 통치하고 싶은 이런 예. 그 당정 관계를 정부 주도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노무현을 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은 되게 원칙주의적인 사람이고 자기를 뽑아준 게 민주당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분당은 안 된다고 생각했고 가능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냥 지분이나 챙기지 절대 그 분당하지 마라. 예. 했는데 어쨌든 천신정이 탈지역주의를 내걸면서 전국정당 만들겠다라고 분당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 대통령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노무현이 열린우리당 분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때 이제 선거 전에 무슨 언론과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이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싶다 이랬어요. 예. 그거는 총선 들어갔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이미 탄핵 사유가 된 거. 만들어진 맞아요. 다음에 하는 얘기였고. 저도 기억이 2003년 말서부터 이제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네. 2004년도 당대표 뽑을 때 정동영 의장이 뭐라 하냐면 지금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0%대인데 네. 내가 당대표가 되면 30%를 돌파하겠다. 그러면서 몽골 기병처럼 달려가겠다. 그게 몽골 기병론 아니에요. 네, 네. 그 저는 그때 당시 생각에 정치를 이제 좀 벗어나 있을 때인데 네. 사업하느라고 그때 생각에 겉으로는 저 천신정이 띄지만 배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전혀 아닙니다.
나 그 동안 내려가고 사과하고 와야겠네. 근데 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분당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가 여러 가지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만 찾아도 이건 호남을 때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못 온 거는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사인을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가 못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아휴. 그다음에 야, 그게 근거가 되네 진짜. 그다음에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직접 만들었으면 자기를 뽑아준 그 민주당을 버리고 이 당을 만든 배신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호남을 버리고 온.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조은나래 씨도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때 상황 잘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다음에 그때 이제 만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었다 치자. 그럼 왜 만들겠어요? 자기 사람 심으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공천 심사위원장이 누구였냐면 그때만 해도 정당이 좀 약할 때였기 때문에 공천 심사위원을 다 외부에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공천 심사위원장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당시 김강원 교수님이었고 간사가 저였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제가 김강원 교수도 정동영 씨랑 친하고 저도 정동영의 사람이었고 저는 그때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인가 어떤 토론회에서 만나서 제가 박사를 낸 그 기억뿐이 없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저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제가 그 공천심사위원회 간사 겸 대변인을 했으니까 제가 전혀 노무현의 사람이 아니죠. 제가 나중에 친노가 된 거지. 그리고 그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회의원 그 공천 방식은요. 상향식이었었어요. 위에서 전략 지역 몇 군데 정해갖고 꽂는 것 말고 다 지역의 당원들, 대의원들이 투표해갖고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기 그게 때문에. 창당의 이유였거든요. 분당의 가장 큰 이유가 상향식 공천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뭘 했냐면 뭐 음주운전 뭐 3번. 2회. 세 번이면 아웃이야. 세 번이면 아웃.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정가, 비리, 뭐 이런 거 아웃. 그래서 후보를 걸러내는 일. 그 다음에 뭐 그 경쟁 후보를 3명으로 남겨놓나 2명으로 남겨놓냐 이런 거 결정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정 후보가 없을 때는 단수 공천도 했어요 저희가. 그랬는데. 그랬었죠. 그때 그러면은 당내 이 간사가 누구였냐? 김한길 의원과 김현미 의원. 대표적인 정동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분이 외부 공천심사위원도 다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다 정동영 계획가 100% 천신정이 100% 한 거지 노무현 사람이 없었다. 2004년도에.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백원우 의원 지역구가 이제 재정구 의원 지역구였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여기가 공천 심사를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원우가 하나뿐이 없었는데 저는 그때 백원우가 누군지도 몰랐을 때예요. 청와대 출신이죠, 백원우가.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때는 제가 청와대 비서관들을 아무도 모를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천을 안 주는 거예요, 끝까지 백원우를.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 여기를 전략으로 주려고 그랬던 거죠. 왜냐면 시흥이 지역이 좋은 데거든요. 조정식 옆 지역이고 조정식 지역은 아주 좋지만 여기도 비교적 괜찮고 당시 막 탄핵 열풍 바로 직전이었고. 이거 백원우 의원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들으면 거의 기절할 텐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니까. 그리고 역사적 팩트는 자꾸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끝내 공천을 전략 공천을 못 해요. 왜 못하게 됐는지 모르는 게 이게 저는 외부 심사위원 진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는 제가 정치학 교수고 뭐 언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뭘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내부에서 이렇게 짜가지고 온 대로 추인하는 역할만 한 것 같아요. 교수님 그때 왜 안 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된 게 3월 12일쯤 됐을 거예요. 그때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었는데 그때는 열린우리당에 그 지원자들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10% 초반대 지지였었어요. 그리고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회 가결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솟기 시작했고 50%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천심사 하실 때에는 3월 12일 이전이거든요.
10% 정당밖에 지지율밖에 안 되는 정당이 누가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없었던 거죠. 전략공천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끝까지 결국은 전략공천 딴 데는 좀 했어요. 예. 했는데 이제 끝까지 안 돼서 결국은 그냥 100원으로 갔거든요. 에라 너래도 가라 근데 그러고.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게 청와대 비서관인 거예요. 예. 근데 저한테 아무도 연락을 해서 이걸 100원으로 해달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경쟁자도 없는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노무현 대통령 대단하다. 그러니까 일체 자기 사람을 공천을 안 한 거예요. 예. 근데 왜냐면 그때 이제 그걸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당을 대통령이 장악하지 못하고 아. 왜 바보같이 그랬냐. 근데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음 후계자는 정동영이니까 나는 공천을 할 필요가 없다. 정동영이 자기가 자기 정권을 원하는 만들어갈 대로. 사람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왕적 총재 이회창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그때 시대 정신이 제왕적 총재를 거의 죽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총재를 없앴잖아요. 나중에는 예. 김대중 대통령도 그리고 대표 체제로 갔잖아요. 김중건 대표 체제로.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당을 장악하지 않겠다. 이거를 이게 시행착오지만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당정 분리라는 원칙하에 그렇죠. 당정분리였었죠.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고 정책은 당정 협의를 굉장히 매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당정 분리하니까 정책도 뭐 전혀 협의를 안 한 줄 아는데 금요일마다 엄청 많이 당정 했어요. 협의를 맞아요. 했어요. 예. 그리고 위원회라는 게 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게 바로 협치예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여야 의원, 내 야당은 안 와요. 여당 의원. 예.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예. 그다음에 정부 사람들, 총리, 대통령. 그다음에 시민단체 대표들.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 전문가 다 모여서 정책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부처 간의 칸막이가 크잖아요. 이 위원회는 관련된 부처 장관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을 딱 하면 이게 이제 장관끼리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협치거든요. 그렇죠. 예. 이 협치를 처음 시작했고 정말 성공적으로 했는데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협치거든요. 근데 저는 교수님한테 고마워해야 될 게 그때 공심위 간사셨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당 지지율이 10%밖에 안 되니까 지원자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은 누가 있었냐면 민주당에서 좀 잘 나가는 함승희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딱 보니까 당이 열린우리당으로 쪼개졌고 마지막까지 올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민주당에 있을까 이쪽으로 올까. 근데 그분은 민주당에 있어도 당선, 열린우리당으로 와도 당선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열린우리당이 지지율이 10%밖에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안 오니까 제가 공천 신청해서 정말 그 도토리 키재기 고만고만한 사람들 넷이 경쟁을 한 거예요. 넷이니까 한 명을 떨어뜨릴 이유도 없는 거야. 3명으로 압축해 준 자. 이게 7명일 때 3명으로 압축이거든요. 4명이니까 4명 그대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1차 경선 때 3위를 해요. 근데 1차 경선 때 1등이 50%를 받지 못하니까 2차 또 들어가. 그 2차에서 공동 1등을 해. 그리고 공동 1등이 또 해야 되잖아요. 3차에서 갖고 후보가 된 거예요. 와. 유일하게 전국에서 딱 하나야. 2차에서 결정나는 경우는 있어도 3차까지 간 경우가 저희 지역밖에 없어요. 근데 3등 했던 사람이 1등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게요. 진짜 기적적이네. 네. 그러면 제가 기적의 사나이 아닙니까? A man of miracle. 그래서 열린우리당 때 제일 럭키한 국회의원이 정봉주다 이런 말이 기자들한테 다 퍼진 거예요. 그랬구나. 여기에 10%가 넘었으면 쟁쟁한 사람들이 왔고 저는 밑에서 잘렸으면 후보군에도 못 들어갔고. 역시 70억 분의 1. 예, 지적 그래야. 그게 꽂히나 보다. 외웠어요. 아니, 그래서 그때 진짜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게 신진 세력들이 등원할 수 있는, 등장할 수 있는 등용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쨌든 정동영 대통령은 의원이 반대했고. 이제 하여튼 지지도가 엄청 올라가고 뭐 예. 170석 된다 막 이럴 때 이제 저는 여기서 20석 빼야 된다. 170석은 안 된다. 근데 과반수는 될 거다. 제가 이 과반수 된다는 예측을 어디 가서 했냐면 미국 가서 2003년에 했어요. 오. 그게 중앙일보 기사로도 있습니다. 신당 만들고 거기서 과반수가 과반수가 될 거다.
그런데 그래서 탄핵 때문에 과반수가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렇게 국민들이 탈지역주의 이런 개혁에 대한 요구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신당을 하면 과반수가 나올 거다. 라고 예측을 했던 거고. 다만 탄핵이라고 하는 방아쇠가 있었을 뿐이다. 근데 탄핵으로 170, 180 갔죠. 근데 이 거품이 저는 빠질 거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빠져서 152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의 노인 폄하 발언을 보수 언론에서 펌프질한 이것도 큰 이유가 아니고 그냥 거품이 빠진 거다. 그죠. 그러니까 탄핵 거품은 그런 거품은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하에서 지금 지지도가 이번 총선 때도 그대로 가리라고 예상하지 마세요. 대선 때도.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 때도. 예, 그러니까 좀 빠질 것이다. 그때도 거품이. 예, 그때 그런 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격앙된 반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할 때는요 굉장히 계산적이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네. 예, 그래서 거품이 다 빠질 거다. 그래서 저는 결코 정동영 폄훼 때문에 그 정동영 발언이 노인 폄훼 발언도 아니거니와. 예, 아니죠. 예, 거두절미하고 아니거니와. 그거만 딱 띄워낸 거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조중동이 언론 그 왜곡하는 그 수법 중에 하나인데. 예. 나도 요즘 조중동 채널 A 가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편이 네. 저는 그렇게 전략 개념이 없는지 정말 그때 처음 알았는데 영남 지역에서요 죽어라고 정동영 당의장 사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동영 최측근이 당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빠질 표가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탄핵이 없었으면 예. 똑같은 150석이라도 질이 달랐을 것 같아요. 제가 150석을 예측을 했었잖아요. 똑같은 150석이라도 영남에서 훨씬 많이었고 호남에서 반타작했을 텐데 탄핵 때문에 영남에서 많이 못하고 그 호남에서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민주당에 10석분이 안 갔으니까 비례 합해서. 그러니까 질이 달라진 건 있으나 150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영 오히려 질이 더 날 뻔했었네. 그렇죠. 질이 날 뻔했는데 지역 그렇죠. 탄핵 구도도 때문에 깨지고. 예, 탄핵 때문에 오히려 지지자끼리 그 정파적으로 뭉치는 바람에 그 질은 나빠졌지만 의석수는 비슷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얘기였는데 어쨌든 영남에서 정동영에게 막 사퇴하라 그러니까 정동영 최측근들이 사퇴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에 이렇게 해서 선거를 지게 되면 정동영은 정계 은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동영이 미래가 없다. 네. 아하. 그래서 저는 아니다. 여기서 정동영이 사퇴하면 호남도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고 결국은 이제 이것도 정 의원의 결단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최측근들이 저도 채측근이었고 그때는 다른 채측근들이 사퇴하라는데 저 혼자 이제 사퇴하면 안 된다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타협을 했던 게 이제 그 비례 대표를 던지고 비례는 포기하고 비례를 포기하고 이제 당 의장을 갖는 걸로. 그대로 있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례를 던지면 어떡하냐 막 이러는데 저는 아니 입각해도 되고 그 국회의원 좀 쳐도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쨌든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기가 빠져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호남에서 무너지는 걸 막았다고 생각해요. 예. 만일에 그 발언 때문에 영남 후보들이 정동영을 끌어내려서 다 던졌다라고 하면 우선 비례를 가지고 있으면 감동이 안 와. 비례를 던졌으니까 이게 감동이 오는 거지. 예. 예. 그리고 당의장으로서 선거 결과는 책임지겠다. 하니까 이게 그래도 감동이 온 거지. 예. 그랬는데 이제 비례 던진 것도 큰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재선 의원으로 예. 그다음에 당 의장이 돼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진짜 순풍에 돋단 듯이 질풍노도처럼 달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앞날이 창창하고 다음 대통령은 정동영이다라고 하는 게 공식화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 국회의원을 던지니까 감동이 있었던 거지.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때 열린우리당 입당을 해요. 갑자기. 그 왜 그러냐면 정동영이 당의장을 버리겠다고 기자들을 다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제가 막 달려가서 이걸 못하게 막았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달려가서. 그랬더니 그럼 기자들한테 뭐라고 하지? 그래서 제가 입당하자. 그 제가 입당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도 공천을 제가 재보궐선거 공천을 주겠다는 오퍼를 받았었고요. 네. 그 우미에 자기숙 하겠다 민주당에서. 근데 그때도 제가 거절했지만
이제 그때 탄핵 일고 나서 이제 정동영 의원이 저를 굉장히 많이 설득했죠. 비례 들어오라고. 나가라고. 비례 들어오라고. 예. 근데, 국회의원 빨리 달아라.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정치적 권력 욕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라는 얘기는 제발 좀 그만 좀 하면 좋겠어요. 식상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한경호 기자들이 얘기 꼭 들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방송도 출연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깠다고. 제가 곤혹스러워 내가 아주 이 후폭풍으로 저만 미워하십시오. 그 정봉주는 그렇게 밉상 캐릭터가 아닌데. 아니면 나와서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그쪽도 게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쪽도 했더니 그거 하면 하는 대로 또 까입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니 어쨌든 저는 좋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한쪽 편을 들은 게 아니고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덮고 두루뭉술하게 가지 말고 맞아요. 있는 상황을 있는 대로 공개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지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이제 대선이 끝나면 예. 정말 이 진보 진영의 분열을 딛고 일어서는 그 화합의 길에 대해서 예. 또 또 나오세요. 팟캐스트를 또 할게요. 네. 예. 대선 끝나면은 팟캐스트 이 청취율이 줄고 안 들을 것이다라고 우려하면서 팟캐스트를 미리 접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가지 않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9년 적폐에 대한 내용 끄집어내도 앞으로 이 팟캐스트 10년 갑니다. 악착같이 할 거 우리 한 번 시작하면 20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선거 날이 이제 드디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전날까지 뭐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당에 입당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의회 권력 교체라는 이 표도 제가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날 선거날 투표를 아침 일찍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네.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동네에. 네네.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 전에 한 번인가 본 적은 있지만 갑자기 청와대에서 절 들어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갑자기. 네, 선거날. 도대체 이건 뭐지? 대통령이랑 나랑 무슨 관계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정동영 의장이 와 있는 거죠. 선거날 선거날. 결과 보고 보기 전에. 151석 발표되기 전에. 낮에 불러서 갔더니 그래서 제가 정말 세수도 안 하고 막 그러고 화장만 막 하고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호남 홀대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역사적 증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데서 얘기하셨어요? 오늘 처음 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죠. 대박이다 이거. 근데 그날 노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정동영 의원에게 빚을 많이 졌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내가 호남에게 빚을 많이 졌는데 이거를 갚는 길은 호남에서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네. 그러니까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저를. 둘이만 하면 안 믿을 테니까. 내가 정동영 채찍근 호남 사람인 걸로 알고 노 대통령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뵀을 때도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런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조 교수는 호남이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두 번 드렸는데도 그걸 기억을 못 하세요. 첫 우리가 기억 회로가 이렇게 딱 고정되면요. 그게 이렇게 고정된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입각 문제를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 들어오는 거 뭐 몇 석인지 그 출구조사. 근데 그때는 뭐 이른 오후니까 자세한 게 들어올 때 아닌데 대통령이 저더러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이제 운명이 맡깁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반수인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각 의논을 하려고 또 이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과 관계도 회복할 겸 보건복지부가 어떠냐. 그리고 이제 김근태 이제 의원은 통일부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를 제안한 이유가 이제 앞으로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복지 정책으로 우리가 어젠다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미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복지를 정동영이 트레이드 마크로 해서 다음 대선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본인이 통일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기서 자리에서. 그래서 거기서 뒤집힌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대로 하라. 근데 사실은 정동영 의원은 좀 섭섭해했어요. 노 대통령에 대해서. 총리나 뭐 이런 걸 꿈꾸고. 총리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근데 이제 노 대통령한테 그 얘기는 안 했죠,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나와서 호남에서는 욕한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총리를 안 주고 장관을 시키냐, 이런다. 어느 근데 사모님이 대통령 권양순 여사가 아니면
정의연 사모님하고도 제가 이제 굉장히 친했거든요. 예. 우리가 부부끼리 같이 만나고 이랬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 뭐라 그러냐면 총리는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당신이 총리를 하면 나는 시킬 수는 있으나 이 참여정부의 공과 과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래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대선 그 대통령 수업을 하기로는 장관이 더 낫다. 그래서 이제 총리를 안 시켰더니 이제 좀 그 정의원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사모님이 호남에 갔더니 막 욕한다. 그 배신했다고 왜 정동영을 총리 안 시키냐 그런다. 근데 측근들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아니다. 노 대통령은 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차기로 키우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힐러리가 국무장관 안 했으면 이번에 대통령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식상한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교수님하고 관점은 틀린데, 예. 모시기 그 2012년에 문재인을 도와줬고 자기도 장관 출신인 분이 또 그 사람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김근태, 정동영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장관으로 들어갈 때 자기는 저분들 둘 다 대통령 안 될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해수장관을 한 다음에 대통령으로 됐는데 워낙 역사적인 자기 스토리텔링을 만들었지만 장관 출신들은 2인자라고 하는 것이 찍혀갖고 대통령으로 가기가 좀 힘들다. 이미지가. 이제 뭐 그분 나름대로 그 각도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또 이해찬 총리가 뭐라 그러냐면 총리는 참 안 좋은 자리다. 정치를 계속하는 사람한테. 총리는 시작할 때 언론에 한번 나오고 퇴임할 때 딱 2번 나온다. 그러니까 총리는 뭘 하는지 몰라. 뭘 하는지를 모르고 문제가 생기면 총리가 다 뒤집어 쓴다. 그렇죠. 대통령제 하에서 총리는 예. 그 채찍 대신 맞는 그 사람이에요. 정치를 대통령 계속할 대신. 사람은 총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총리하면 할 일이 없어 그다음에. 할 일이 없대요. 특히 대선 주자로는 부각이 안 돼요. 총리를 하면. 아니 그러니까 총리 되는 날 언론 나오고 퇴임하는 날 기사 딱 2번 나온다는 거야. 그럼 한교안 총리가 잘하는 총리예요. 전 계속 달려갖고 대권 주자 나왔으면 좋겠어. 한 방에 훅 보낼게.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사모의 국참계열, 명계남, 이기명 이런 분들이 정동영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들어갑니다. 그분들 왜 갔나 그게. 그래서 노사모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노무현을 배신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간 거죠. 노 대통령의 그 깊은 교감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기 구상. 음. 그래서 이제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 저를 이제 오라고 했던 이유가 갔더니 첫 얘기가 정동영 의원이 잘하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그런 거는 조 교수가 좀 여기서 많이 배우고 준비를 해서 나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홍보수석으로. 예. 깊은 포석과 뜻과 역사가 있었네. 근데 저는 정동영과 저와의 사이가 갈라진 게 제가 청와대 가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상하네. 예. 그 저는 진짜 청와대 안 가고 싶었고 노무현 대통령 부탁을 4번이나 거절한 거 아니에요. 인수위 2번, 홍보수석 2번. 근데 결국은 이제 정동영 의원이 우리 남편을 붙들고 설득하고 참여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차기 정동영을 위해서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니까. 근데 뭐 막상 가서 정신이 없으니까 저도 여론조사 한번 못 해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국정 돌아가는 걸 배운 정동영 거는 의장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었겠네. 아무래도 이제 좀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청와대에 있어서 24시간을 미친 듯이 돌아가니까 이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선 이제 그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지방선거 때 이제 의회 권력 교체를 본따서 지방 권력 교체했는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2006년도였었죠, 그게. 예. 개박살 날 때. 예. 근데 이제 정동영 의장은 그때부터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우리가 종부세 그 재산세 현실화. 예. 이래가지고요, 재산세 폭탄 영수증이 돌아갔대요. 선거 전에.
근데 정동영 의원 최근에 제가 작년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조직적으로 나를 대통령 되는 걸 방해했다. 그래서 아니 의원님 내가 산 증인이고 내가 청와대를 왜 들어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재산세 과표 현실화를 참여정부에서 해서요. 똑같은 집인데 재산세가 팍 뛰어. 그렇죠. 2배, 3배 뛰어버리지. 근데 이 고지서가 선거 전날 뿌려졌다는 거예요. 2006년 지방선거 전날? 예. 그거. 근데 저는 일단 고지서가 전날 뿌려진 게 이슈화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죠. 내가 뿌려줘야지. 그렇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요. 여론화돼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최소한 3일이 필요해요. 예. 입소문이 있어야 빠른 되는 거예요. 그쵸? 요즘같이 SNS가 발달됐을 때는 3일이지. 최소한. 그러기 때문에 한 일주일은 있어야지 이게 여론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아닐 거라고 보고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전략의 실패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뭘 했는지를 지방선거는 어차피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때문에 참여정부가 그동안 뭘 했는지를 홍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내 사과만 했어요. 잘못했다고. 당연히 심판을 하죠. 사과를 하는데.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굴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을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재산세 과표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실질적으로 그 시가에 맞춰서 올린 거거든요. 그쵸. 그건 세수 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은행이나 뭐 이런 등등 관계할 때 그게 무척 불합리했었어요. 네. 저도 제가 강북에서 그때 종부세 내는 사람이 뭐 200명인가 뭐 무척 적었어요. 근데 제가 강북에서 종부세를 내고 있었거든요. 공시지가하고 그 시가하고 차이가 심지어 공시지가는 시가의 한 30% 40%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럼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되면 7, 80%까지 끌어올려져 있어요. 그때 현실화를 한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영향을 조금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재산이 세금이 늘어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저는 그 선거 돌아가면서 보고 저거 참패하겠구나 알았고 제가 그때 이제 청와대 그만두고 미국에 가 있을 때인데 온 식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도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투표율도 낮았어요. 네, 투표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쪽 사람들은 투표를 참여 안 하고 저쪽은 심판으로 들어가서 투표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조직적으로 자기를 대통령이 되는 걸 방해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본인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자신이 대권 후보 되는 것. 그다음에 2007년에 이제 경선이 들어가잖아요. 경선 들어갈 때 이제 박스떼기 그 유명한 박스떼기가 시작되잖아요. 경선 전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도로 탈당해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뭐 그 선 탈당파, 후 탈당파 하면서 그 열린 우리당을 다 떠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를 도와주거나 누구 쪽으로 서 있기가 무척 곤란한 입장이었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때 정동영 의원과 제가 이제 그 탈당파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마지막일 줄 모르고 만났죠, 그때는. 만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해요. 당을 깨면 안 된다. 이제 탈당 얘기, 분당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당신이 만든 당을 당신이 깨고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거냐. 그 얘기가 많았었죠, 그때. 그래서 하면 안 되고 그 대신 참여정부에서 비전 2030을 만들어 놨으니 그걸 들고 나가서 성장대 복지 프레임으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마법에 걸린 나라라는 이제 책도 써가지고 정동영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조중동 한경호가 그때 사실 이 얘기를 제가요. 한겨레가 제가 문재인을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는데 2007년 마법에 걸린 나라를 보면 정동영이 나올 때 이미 이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중동 한경호가 똑같이 그때는 오마이뉴스는 아니었어요. 조중동과 한경이 똑같이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참여정부 실패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나는 노무현은 금방 재평가가 될 거라고 본다. 왜? 여론조사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개혁 방향이 옳으냐? 굉장히 지지도가 높아요. 거의 7, 80%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방향에 대한 지지도는. 지지도.
그리고 다 잘한다. 근데 제일 낮은 게 뭐냐면요. 우리 같은 서민의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로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이요? 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민생 행보를 일체 안 하셨어요. 아. 시장 가서 쇼하는 거 떡볶이 먹고. 정말 싫어했지. 네,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이걸 안 예. 해서 감성적 터치가 없었던 거지. 맞아. 이성적인 평가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통령 일을 잘하고 있냐 이거는 저는 여론의 반영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여론 진짜 민심은 언제 나오냐 선거 때 나오는데 정동영이 지방선거 진 것도 참여정부의 공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사과만 하고 다니니까 진 거지 이번 대선도 그렇게 노무현을 밟고 가면 절대 안 된다. 노무현의 한 거를 오히려 홍보하고 예. 양극화 부족했던 거 그 비전 2030으로 내가 잘하겠다 이렇게 해야 저도 당신이 다음번에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10% 초반대로 안 나오니까 이건 밟고 가야지 이긴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의 내용을 보면 노무현 굉장히 대통령-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거죠. 제가 뭐 네. 바보라서 노무현을 계속 지지하고 있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맨날 했거든. 부활한다는 걸 안 거죠. 고마해라. 떡볶이 먹으면 뭐 지지 올라가나. 떡볶이 먹어도 욕하고 안 먹어도 욕하고 싫다네 안 한다. 그랬거든요. 언론에서 나가서 네. 서민 행보하면 한다고 욕하고 그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하기 싫었던 거지. 사람들이 노 대통령 임기 말에 지지도가 굉장히 낮았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일단은 한미 FTA를 몇 년에 했죠? 한미 FTA가 최종 타결된 건 2007년 4월. 네. 예. 근데 2007년 4월에 네. 타결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가요 50%가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자파들이 개방을 지지해요. 이게 구자파와 신자파가 딱 갈리는 부분이 이건데 신자파들은 화이트 칼라들은 대체로 개방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이 개방을 반대하기 예. 때문에 그 신자파들은 세계 여행을 좋아하잖아 또. 일단 다니는 걸 좋아해 네. 어딘가로. 그리고 리버럴들이니까 개방에 되게 열려 예, 있죠.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30%였는데 노 대통령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10% 이렇게 간 적은요. 이런 거예요. 여론 조작.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면 10%짜리 대통령 이랬는데요. 노 대통령은 지지도 일을 잘한다, 못한다가 10% 간 적 없어요. 일을 잘한다는 늘 30%가 고정이었고요. 대연정 때 한 10% 정도 떨어져서 한 25% 하다가 다시 컴백해서 우리가 그걸 균형점이라 그러죠. 이퀄리브리엄. 예. 이퀄리브리엄이 노 대통령은 늘 30%였는데 시작을 노 대통령은 한 40%에서 시작을 해요. 아. 이미 초부터 예. 허니문 없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가 굉장히 좀 좋을 때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이라크 그 자이툰 파병. 부대, 예, 자이툰 부대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고 직접. 막 그 병사가 막 끌어안고 그런 예, 사진 예, 뜨고 예. 그럴 때. 그리고 이제 그 뭐 야구도 우리 1등하고 뭐 예. 이래가지고 하여튼 지지도가 40%가 넘었어요. 제가 있을 때 쭉. 그래서 대연정 했을 때 한 25%, 20%까지 쭉 빠지다가 대연정 접으면서 다시 35%. 그래서 균형점이 33에서 35예요. 그러니까 지지자가 그 정도 있고 한미 FTA 하니까 보수층 지지자가 또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50%가 넘어가요. 2007년에. 그 다음에 10월에 정상회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남북 네, 정상회담 남북 하고 정상회담. 지지도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임기 말 지지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에 나오고 14 공동선언하고. 예, 예. 어. 그래서 임기 말 지지도가 굉장히 좋았던 나도 잠깐만 분이에요. 떨어졌다고 생각했지. 저도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이 언론에 의해서 세뇌를 당한다니까요. 우리 같이 세뇌된 사람 같은 사람들로 세뇌되면 진짜 중간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 저처럼 세뇌됐지. 데이터를 늘 보고 사는 네. 사람만 기억을 하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 저도 거죠. 데이터를 늘 보는데 문제는 데이터를 보고 난 다음 술을 먹는 게 문제지. 아. 근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 지지도가 19%였어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을 밟지 않고 이겼다는 거예요. 만일에 노무현이 김대중을 밟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전 못 이겼다고 봐요. 왜? 호남에서 90 몇 %를 받아요. 맞아요, 노무현 맞아요. 대통령이. 아니, 그리고 정치권에, 예. 비데이터적 정설이 예. 같은 당이면 예.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예. 밟고는 이기지 못한다는 정설이 있어요. 그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운동하면서 폭스 TV를 잠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그 뉴스에서 이란이랑 이렇게 핵무기 딜을 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예. 근데 힐러리가 그걸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힐러리한테도 지지 못 받는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막 폭스 TV가 비난을 해서 거짓말이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예. 제가 수업 시간에 막 힐러리를 비판했어요. 얘는 이제 대통령 못 된다. 오바마를 까서. 예. 그러면서 자기 당 대통령을 비난하면 이게 분열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누리는 절대 집권을 못할 거라고 보는 게 이 자유한국당과 이 바른정당으로 네. 분열했으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호남표를 다 안고 그 대통령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19% 나온 거는 그 아들들 나중에 이제 홍삼 비리 때문에 홍삼 트리오. 그런데 예.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무슨 엄청난 범죄 뇌물 수준이 아니었어요. 정말 역대 그 대통령들이 해먹은 뇌물에 비하면 매우 작은. 네. 그랬는데 이제 언론이 막 만든 거거든요. 그 그렇죠. 지지도. 조중동에서 이제 키운 근데 거지. 바닥 정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노무현 대통령을 앓은 거죠. 의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예. 그래서 19%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이겼어. 예. 그랬더니 노무현이 무슨 뭐 전망적 투표로 이겼대. 근데요, 모든 대선은 전망적 투표예요. 그렇죠. 총선은 가고 해교 심판적 투표고. 그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 예. 달라요. 시기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정동영이 전망적 투표로 가져갔으면 노무현을 안 밟고 예. 그냥 자기 얘기를 비전 2030 복지를 하겠다 했으면 성장대 복지에서 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 5년 내 2012년. 예. 내 정동영은 대선 후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를 이길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근데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열린우리당을 깨겠다 그래서 저랑 굉장히 경론을 정말 벌이고. 격렬하게 경론을 벌이고 예. 이제 정동영 의원이랑 헤어질 때 느낌이 이제 날 다시 안 보겠구나 아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예. 그게 이제 나중에 국민의 명령 할 때 다시 만나기 전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예. 그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만났어요. 이제 미래발전연구원 우리 네. 연구원 만나느라고 대통령을 청와대 가서 이제 임기 말에 몇 번 봤거든요. 그때 제가 따졌죠. 왜 열린우리당을 없애는데 동의했냐. 총선 어떡하려고 그러냐. 2008년 총선. 예. 이렇게 가면은 이 야당은 완전히 전멸이다. 열린우리당을 뒀어야 그나마 총선에 친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왜 그러셨냐. 제가 따졌더니 그러면 원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대선 질 걸 아셨던 거예요. 근데 진 것에 대해서 원망을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됩니다. 원망 듣는 일은 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에 남겠다고 그 탈당을 반대하는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을 설득합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보내요. 대통합민주신당을 따라가게 보내고 그리고 저한테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동영에게 원망 듣는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게 우리 때문에 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줘라. 예. 그래서 2007년에 또 제가 인터넷에 열심히 정동영을 지지하는 글을 씁니다. 아이고. 분명히 진짜 희비의 쌍곡선이 계속 엇갈리네. 예. 그런데 정동영 의원을 작년에 이제 국민의당 예. 들어가지 말라고 설득하러 또 이제 몇 년 만에 만나러 갔더니 예. 이제 그 결국 노무현은 쭉 내가 대통령 되는 걸 방해하고 있었다. 싫어했다. 원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형님들끼리 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왜 어느 언론인가 이렇게 잠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K신문에 K에 나왔어요. K 주간지에. 그러니까 그게 K 주간지에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네. 2007년도에 이명박의 BBK를 특검에서 건들지 않을 터이니 노무현 대통령의 형 퇴임 이후에 형님들끼리 딜이 있었던 게 노무현 퇴임 이후에 노무현 정권의 비리나 이런 것을 뒤지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그것도 진보 진영의 주간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 기사가.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정 의원은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사모님을 이걸 찰떡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 제가 BBK로 걸려 있었기 때문에 좀 믿었다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양자를 또 접합시켜주고 만나게 해준 의원이 S모 의원이고 고대 출신이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아주 그럴싸하게 나와요. 다른 이제 정보지에서. 그래서 저도 한동안 좀 믿었었지.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를 다 버렸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저도. 그럴 분이 아닌 게 예.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아는 제가 게 알죠, 이제. 예. 예.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서 저도 그때 막 혹독하게 얘기하고 그랬던 게 그런 한간에 떠도는 스토리를 믿었었던 거예요, 저도. BBK도 다 버리고 다만 퇴임 이후를 보장받는 쪽으로 형들끼리 만나서 합의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정동영 의원도 참 오랜 정이 있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 게 일단 호남 분들은요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남에 대한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원은 전형적으로 경상도 남자, 이 호남 남자라서 문화적 차이가 제가 볼 때 있어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은 화가 나면은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러는 분인데, 네. 뒤끝이 없죠. 예. 근데 네. 정동영 의원은 그런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은 진짜 스윗보이예요. 완전 스윗가이. 정말 사분사분하고 정말 착해요. 정말 착한 남자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을 수 있어요. 그 노 대통령이 이제 열린우리당 깬다 그러니까 막 나라도 지킬 거라고 막 화내고 소리 질렀는데 자기는 너무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은 거기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민주당의 어려운 영호남 문화 갈등을 제가 그때 느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분당의 책임도 없을 뿐더러 예. 정동영 패배에도 전혀 예. 책임이 없다. 예. 그리고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음이 오늘 역사의 산증인 조기숙 교수의 입을 통해서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 네.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